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옛날 옛적 간날 가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 회원들이 들려드리는 이야기 마당입니다.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동화와 시를 읽으며 이야기 문화를 이어가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듣고 공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따뜻한 마음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가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풍기는 이미지가 아름답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오늘, 귀여운 공주 네. 왕자님들 보고 왔다고요? 네, 오늘 포레나 어린이집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책 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 오늘부터 활동 시작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아, 오시는데 일찍 네, 오셔야 네. 돼서. 네네네. 네. 근데 너무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3세 반, 4세 반 친구들이 한데 이렇게 모아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낯이 서르니까 울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벽적으로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 꼬물꼬물 귀여웠어요. 오늘 첫 번째 그 순서로 교육분장님이신 화영쌤이 책을 읽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벽 쪽으로 등을 기대고 있는 거를 등뽀뽀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근데 그 등뽀뽀 자세가 선생님한테는 너무 그 불편한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아, 화영쌤한테? 네. 네. 왜냐면 아기들이 그쪽으로 딱 붙여서 앉혀 놓으시고 꼼짝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이렇게 자유스럽게 했으면 하는데 그쵸. 또 그렇게 안 하면 아기들이 또 서로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서로 또 울리고 뭐 이런 그 모습이 있어가지고 네. 어린이집 측에서는 이렇게 등뽀뽀 자세가 편하신가 보더라고요. 그쵸. 가만히 정자세로 앉아있을 수 있는 네,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책을 이제 읽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기들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소통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세로 앉아 있으니까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네. 등뽀뽀 자세는 나는 지향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네. 우리 어린이 도서연구의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이었네요. 네. 네. 아무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애기들이 아주 사실 너무 어린 친구들이어서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 읽어주는 거는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는 처음 활동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첫 시간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 활동에서 조금 더 이게 연령층이 있는 친구들한테만 읽어줬었는데 네네. 이렇게 3, 4세 정말 기저귀도 안 뗀 친구들한테 읽어주는 활동은 처음 시도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요. 걱정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집중을 되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뭐 문 두드려 볼까 막 하면서 했더니 이렇게 서로 노크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해서 책 읽을 자세는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아유, 그때가 정말 제일 반응이 좋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그 나이한테 읽어준 경험이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희가 네, 네. 꿈을 키우는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드릴 때도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나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6세, 7세 정도. 그렇죠, 그렇죠. 네.
적어도 5살 이상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3세 반, 4세 반이라고 해도 정말 두 돌이 될까 말까 한 친구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걱정은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또 애기들은 이렇게 백지잖아요. 그래서 네. 또 이게 쓱쓱 빨아들이는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은 그런 첫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어 읽으셔야 되는 날이네요. 네네. 우리 네. 알리바바와 도적 읽고 있죠? 네. 네,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열림 음악 듣고 네네. 또 이야기 줄거리 같은 거 네네. 이야기해 주시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Clear the way in the old bazaar. Hey, you, let us through. It's a brand new start. Oh, come be the first on your block to meet his eye. Make way, here he comes. Ring bells, bang the drums. You're gonna love this guy. Prince Ali, fabulous. He, Ali Ababa. Show some respect. Boy, genuflect. Down on one knee. Now try your best to stay calm. Brush up your Friday salon. Then come and meet a spectacular coterie. Prince Ali, mighty as he, Ali Ababa. Strong as 10 regular men, definitely. He's basic galloping horse. 100 bad guys with swords. Who sent those ghouls to their lord? My Prince Ali. Fellas, he's got. Woo! Now the ladies, what he got? When it comes to exotic type mammals, everybody help me out. He's gonna shoot until you. It's a world-class menagerie. Prince Ali, handsome is he, Ali Ababa. Got me see, how can I speak? Weak in my knees. Yummy boy, so get on out in that square. Adjust your belly, prepare to donkey grovel and stare at Prince Ali. He's got 90 white Persian monkeys. He got some monkeys, a bunch of monkeys. He charges no fee. He's got 10,000 servants and monkeys. Out to work for big cultures, we're not serving you. They're just lousy with loyalty to our name. Prince Ali. We're waiting for you. We're not going till you go. You can do it. There it is. Prince Ali. Heard your princess was hot. Where is she? And that the people is why he got all cute and dropped by. With 60 elephants, for real? What? 네, 들으신 곡은 알라딘의 OST 곡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알리바바와 도적이라는 이야기와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이야기 알리바바와 도적, 지난번에 읽어드린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페르시아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두 형제 카심과 알리바바의 이야기예요. 카심은 돈 많은 아가씨와 결혼해서 부자로 살게 되었고
있고 동생 알리바바는 자기와 비슷한 가난한 아가씨와 결혼해서 날마다 나무를 베어다가 팔아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알리바바는 숲속 깊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도적제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동굴 앞에서 이제 비밀 암호를 부르고 닫고 하면서 바위가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곳은 도적대의 비밀 창고 같은 거였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 비밀 창고에서 금화를 당나귀에 가득 싣고 와서 형님 댁에 가서 대박을 빌려다가 그 금화를 되로 대어봅니다. 그런데 형님의 그 형수님이죠. 형님의 아내 되는 형수가 그 대박의 밑에다가 끈적끈적하는 뭔가를 이제 붙여서 무엇을 대봤는지 이렇게 살펴봤더니 금화여가지고 카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네 집으로 달려가서 그 금화를 되게 된 그런 사연을 듣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부분까지 들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카심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번 시간에 퀴즈를 낸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도둑의 비밀 창고 같은 그 동굴을 막고 있는 것이 커다란 바위였는데 그 커다란 바위를 열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열려라 삐리리리. 네, 거기 삐리리리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이게 퀴즈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열릴 때도 주문을 외워야 되지만 그 바위문을 닫을 때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 닫을 때는 또 닫혀라 삐리리. 그 삐리리에 들어가는 건 또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심은 그 이튿날 새벽 일찍이 집에 있던 당나귀 2마리와 새로 사온 당나귀 3마리, 도합 5마리를 끌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동생이 알려준 그 산속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과연 고목나무가 하나 서 있고 그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 거로 바위 앞에 가서 서서 열려라 콩 하니까 그 큰 바위가 이상하게도 덜컥 열렸습니다. 카심은 얼른 당나귀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서 바위를 전대로 닫혀놓고 한쪽에 쌓여있는 돈주머니들을 당나귀의 등이 부러지도록 잔뜩 실려가지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너무 돈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좋은 금돈을 어렵지 않게 얻은 것만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굴 문을 열 때는 푸르는 말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카심은 깜짝 놀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로 이제는 그 욕심나던 금돈보다도 도적놈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죽을 것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그 굴속만 벗어나려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그것은 헛일이었습니다. 어찌나 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벌써 밖에는 나갔던 도둑놈들이 우르르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구석에서 벌벌 떨고만 있던 카심은 도적놈들의 돌아온 기척을 듣고 쩔쩔매다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옆에 찬 조그만 칼을 빼어들고 급히 바위돌 옆에다 몸을 착 붙인 후 바위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무심히 바위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에 숨어있던 카심은 벼란간 칼을 휘두르면서 몸을 제비같이 날려 날쌔게 뛰어나가려 하였으나 문턱도 못 나가서 도적놈들이 가진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도적놈들은 카심을 찔러 죽이고 당나귀 뒤에 실은 금돈 주머니를 도로 내려서 놓았던 자리에 갖다 놓고 보니까 웬일인지 그래도 돈주머니가 3개나 부족되는 고로 도둑놈들은 일제히 머리를 맞대고 세상에서 우리의 소굴을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혹시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바위 돌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말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터인데 저놈이 이곳에 들어온 것도 이상하려니와 또 돈주머니 3개가 부족되는 것은 이놈 외에 먼저 또 가지고 간 놈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놈을 다시 못 오게 하자면 우선 죽은 저놈의 시체를 4갈래로 찢어서 저 문 옆에다 매달아 두어야 하겠다. 그래야 다른 놈도 그렇게 될까 보아 무서워서 못 오지 하고 즉시 카심의 죽은 시체를 4갈래로 갈갈이 찢어서 문 옆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말들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카심의 색시는 자기 남편이 나간 후 밤중이 되도록 아니 돌아오는 거로 어찌된 일인지 궁금도 하고 겁도 나서 알리바바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알리바바, 당신도 알다시피 형님이 오늘 아침에 그 굴속을 찾아간다고 당나귀 5마리를 끌고 나갔는데 이렇게 밤중이 되도록 돌아오지를 않으니 필시 무슨 일이 생겼나 보 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알리바바도 속으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형수의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무엇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는 남들이 이상하게 알까 보아서 밤중에 오시려는 게지요 하고 그 형수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새고 그 이튿날 새벽이 되었건만 카심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고로 알리바바도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고 즉시 당나귀 3피를 끌고 그 산속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바위 돌문은 닫혀진 대로 그냥 있는데 그 바위돌 틈으로 붉은 피가 흘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리바바는 깜짝 놀라서 그러면 형님이 기어이 그 도적놈들에게 붙잡혀 죽은 것이 분명하구나 하고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카심은 죽어도 끔찍스럽게 찢기어서 문 좌우 옆에 매달려 있는 고로 알리바바는 너무나 놀라고 분주하여 주먹을 부르지고는 떨리는 손으로 형님의 시체를 내려서 당나귀 한 필에다 싣고 나머지 2필에는 금돈 6주머니를 싣고 그 위에는 전과 같이 나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 돌문을 닫고 산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둡기를 기다려 그날 밤중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실은 당나귀는 색시에게 맡기고 카심의 시체를 실은 당나귀는 그대로 끌고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이 카심의 집에는 대단히 영리하고 꾀가 많은 계집의 하인 몰지나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알리바바가 자기 집주인의 죽은 시체를 당나귀에 싣고 오는 것을 보고 넌지시 알리바바를 뒷돌로 데리고 가서 카심의 시체를 받아내렸습니다. 알리바바는 몰지나가 대단히 영리하고 똑똑한 것을 미리부터 아는 고로 이 얘야 몰지나야 이것이 우리 형님의 시체이다. 그런데 이것을 도적놈이나 독리사람이 알면 큰일 날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나서 죽은 것 같이 꾸미고 아주 화장을 하여서 시체까지도 없애야 할 터이니 주인 아씨께도 그렇게 이야기해다오. 그리고 이 시체는 아주 너한테 맡기는 것이니 내가 잘 처치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고 즉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몰지나는 무슨 꾀를 생각하였는지 아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사를 찾아보고 지금 대단히 위급한 병자가 있으니 얼른 약을 좀 지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아, 누가 그렇게 위급하단 말이냐? 아이고, 카심 주인나리가 웬일인지 갑자기 병이 걸리셨는데 어떻게 위급한지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봐야 하겠구나. 아니요, 선생님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병도 무슨 병인지 사람을 얼씬도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 어서 약이나 지어주십시오 하는 거로 의사도 황망히 약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때 몰지나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의사에게 아주 숨이 끊어지려 할 때에 마지막으로 쓰는 약을 지어달래 가지고 이 약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우리 주인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아까부터 숨을 모으기 시작하였으니까 벌써 죽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알리바바는 몰지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날은 자기 형네 집으로 자주 병문안을 가는 것 같이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날 밤에 카심이 죽었다는 것을 동리 사람이 알고도 그리 이상스럽게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몰지나는 또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급히 다른 동리에 있는 구두방을 찾아가서 구두 깁는 늙은이에게 금돈 한 푼을 주면서 자, 급히 꿰맬 것이 있으니 구두 깁는 연장을 죄다 가지고 우리 집까지 같이 가십시다. 꿰맬 것만 잘 꿰매 주시면 이따위 금돈을 2푼 더 드리지요 하고 구두 깁는 노인을 데리고 길거리까지 오더니 좀 갑갑하더라도 두 눈을 가려야 된다고 늙은이의 두 눈을 수건으로 잔뜩 가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두 깁는 늙은이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두 눈까지 수건으로 가려서 갑갑하기가 한량이 없건만 금돈을 준다는 바람에 몰지나가 손을 잡고 가는 대로 장님걸음으로 끌려갔습니다. 한참이나 끌려가다가 이제는 다 왔습니다 하고 가린 수건을 떼어주는 거로 보니까 어느 동네의 누구 집인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눈앞에는 놀랍게도 사지가 갈갈이 찢겨져 죽은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두방 늙은이는 깜짝 놀라서 에그머니 소리를 치고 뛰어나가려 하였으나 몰지나가 꼭 붙잡고 애걸애걸하는 거로 할 수가 없이 가지고 간 바늘과 실로 갈갈이 찢어진 시체를 꿰매었습니다. 몰지나는 고맙다고 하면서 약속대로 금돈 2푼을 주어서 올 때와 같이 수건으로 두 눈을 가려서 구두방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몰지나는 즉시 죽은 시체를 물로 빨장히 씻고 향수를 뿌리고 죽은 시체에 입히는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의심을 들까 하여 격식대로 가까운 절에 있는 중을 내려다가 연불까지 하고 시체를 관 속에 넣어 아주 화장을 하였습니다. 형의 장사를 지낸 지 사흘 만에 알리바바는 형수께서 홀로 지내기가 너무 고적하겠다고 형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운명처럼 너를 falling 또 나를 부르네 calling 헤어나올 수 없어 제발 homie 내 인연을
끈이 넌지 기다린 네가 맞는지 가슴이 먼저 왜 내려앉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네가 사는지 내 안에 숨겨왔던 진실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난 falling you 난 falling 가슴은 뛰고 있어 여전히 널 보고 있어 자꾸만 숨이 막혀서 아직은 멀리에서 너를 지켜보고 싶어 내가 또 왜 이러는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갈지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것 같아 뭔가에 끌리다 끌려온 것 같아 나의 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그 눈동자 자꾸 가슴이 시려서 잊혀지길 바랬어 꿈이라면 이제 깨어났으면 제발 정말 네가 나의 운명인 걸까 넌 falling you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들으신 곡은 도깨비의 OST였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도적놈들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후 여러 날 만에야 저희들의 굴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뜻밖의 저희들이 죽여서 매달았던 시체도 없거니와 금돈 넣은 주머니도 6개나 없어진 거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하면 알았다. 죽여서 매달은 시체가 없어지고 또 돈주머니까지 없어진 것을 보면 반드시 먼저 죽은 놈과 공모를 하고 있는 놈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빨리 그 놈을 잡아서 죽여버리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힘센 놈 하나만 변복을 하고 동리로 돌아다녀 보아라. 혹시 알게 될는지도 모를 것이니 그러나 만일 못 알아가지고 오는 때에는 이 칼로 모가지를 댕강 잘라 죽일 것이다. 하면서 도적 두목은 허리에 찬 칼을 쑥 빼었습니다. 두목이 하도 무섭게 서두르니까 부하들은 무서워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하고 도둑의 두목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네, 제가 가지요. 두목과 동물을 위하는 일이면 목숨을 바치고라도 내가 가지요. 하고 뛰어나오는 놈이 있었습니다. 두목은 그놈의 의기를 칭찬하고 그 이튿날 그놈을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이 꾸며서 내보냈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어서 길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가게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때인데 두목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나온 도적놈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구두방 앞을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허옇게 센 늙은이가 구두를 꿰매고 있었습니다. 도적놈은 다리나 쉬어가리라 하고 구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냥 앉아있기도 싱겁고 하니까 여보시오 노인장 배옵기에 대단히 연로하신 모양인데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시니 눈이 어둡지 않으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 이까짓 것이야 날마다 하는 일이라 우습습니다. 그러나 이보담도 더 컴컴한 이른 새벽에 갈갈이 찢어진 송장을 꿰매어 보았는걸요.
하고 늙은이는 껄껄 웃었습니다. 도적놈은 뜻밖의 이 소리에 눈이 동그래서 네? 찢어진 송장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늙은이는 찢어져도 이만저만 찢어진 것이 아니고 아주 갈갈이 찢어진 것을 꿰맸지요. 하고 하는 거로 도적놈은 속으로 옳지. 그러면 이 늙은이만 잘 얼러놓으면 어렵지 않게 그놈을 잡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얼른 금돈 한 푼을 꺼내어 늙은이를 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 집을 찾아다니는 중인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 노인은 그 집을 잘 아시는 모양이니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늙은이는 도적놈이 주는 금돈을 받고는 싶었으나 바른대로 돈이야 주시나 안 주시나 가르쳐 드리겠지만 내가 그 집에 갈 때에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걸요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도적놈은 그래도 늙은이를 졸랐습니다. 눈을 아무리 가리고 갔더라도 조금이야 모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눈만 가리면 대강은 짐작하실 터이니 자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어림 잡아서 찾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집만 찾아주시면 이따위 금돈을 2푼 더 드리지요 하는 거로 늙은이도 첫 번에는 싫다고 하다가 금돈을 2푼을 더 주겠다는데 귀가 솔깃해서 자 그러면 어디 찾아가 봅시다. 내가 그때 비록 눈은 가렸어도 발걸음과 어느 쪽인 것은 대강 짐작하는 터이니 하고 늙은이는 다시 수건으로 2눈을 가리고 도적놈과 같이 어슬렁어슬렁 어림만 치고 간 것이 바로 정말 들어맞았습니다. 늙은이는 카심의 집 문 앞에까지 오더니 아마 이 집인가 봅니다 하는 거로 도적놈은 얼른 품속에서 하얀 분필을 꺼내어 대문에다 동그랗게 표를 하나 그려놓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계집 하인 몰지나가 알리바바의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에 대문에 전에 없던 이상한 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영리한 그는 벌써 알아차렸습니다. 이 표가 무슨 표인지는 몰라도 다른 집에는 없고 유독 이 집에만 하여놓은 것은 대단히 이상한 일이다 하고 즉시 분필 하나를 얻어가지고 아래 윗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동그란 표를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줄은 모르고 도적놈은 저희 소굴로 돌아와서 두목에게 알고 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목은 그 말을 듣고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자 그러면 너희들은 급히 복장을 갈아입고 칼을 차고 그 동리 가까이 가서 2씩 3씩 숨어 있거라. 그러면 나는 그 집을 알고 왔다는 녀석하고 급히 가서 그 집의 형편을 먼저 안 뒤에 너희들을 부를 터이니 하고 두목도 복장을 이상스럽게 차리고 알고 왔다는 놈과 같이 떠났습니다. 부하들은 두목이 일러준 대로 그 동리에 골목골목이 숨어서 무슨 신호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목은 알고 온 놈과 같이 알리바바가 사는 동리에 와서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그러나 그 표를 그렸다는 집은 하나가 아니고 집집마다 온통 그러한 표가 그려 있는 거로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무섭게 영특한 도적놈들도 어찌할 수 없이 뒤통수만 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목은 자기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알고 왔다는 놈의 모가지를 댕공 잘라 죽였습니다.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젖어든 빗길을 따라가 함께한 추억을 돌아봐 흐려진 빗물에 떠오른 그대가 내 눈물 속에서 차올라와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제 흩어져가 나와 있어주던 그 시간도 그 모습도 다시 그때처럼만 그대를 안아서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한 번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괜찮을 텐데 네, 린의 시간을 거슬러 해를 품은 달 OST였죠? 들으셨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야기랑 너무 분위기가 잘 맞는 선곡들인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야기가 네. 이제 하반부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곧. 네, 그죠? 네. 거의 중간까지 온 것 같아요. 아, 네. 중간이에요? 네, 네. 오. 선생님은 기억하세요? 네, 그 부분. 주문? 네. 우리 지난번 회차에서 네, 네. 이야기했었죠. 네. 참깨가 아니다. 네, 참깨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때 카심이 들어가면서 또 외웠어요. 맞아요. 열대. 네, 열려라. 네. 그런데 나올 때 주문을 또 까먹는 바람에 네. 결국은 카심은 저 세상으로 갔네요. 네. 네. 눈을 가리고 네. 갔던 장소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겠지만 유독 이렇게 눈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다른 감각들이 깨어나면서 이 구두방 할아버지처럼 카심의 집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다른 감각. 그러면 이제 뭐 땅의 느낌이라든지 뭐 주변의 냄새라든지 뭐 어떤 그런 감각들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시각이 막히면 이제 청각이나 뭐 촉각이나 후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지금 표시했던 집을 갔는데 뭐 똑같은 표시를 다 해놔버린 바람에 네, 그렇죠. 네.
공탕치는 거기까지 지금 이른 거죠? 네네네. 네. 음. 흥미진진합니다. 네. 옛날에 이게 만화 영화 시리즈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끝나가지고 매일매일 그 시청 시간을 기다렸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쉽게 예전에는 이렇게 책으로 읽은 게 아니라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시리즈로 봤던 것이 장면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오늘 뭐 다음 곡 듣고 다음 코너는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네, 성시경의 두 사람 들으셨습니다. 저는 방정환 동화전집 1권에서 지금 4부에 있는 동화 들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염소와 늑대. 옛날 옛적에 늙은 염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염소는 7마리의 어린 새끼를 데리고 사는데 어찌 귀여워하는지 마치 사람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귀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염소는 숲속으로 먹을 것을 얻으러 나갈 터인데 나가기 전에 새끼 7마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숲속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올 것이니 너희들은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집을 잘 보고 있거라. 늑대가 이 집에 오기만 하면 너희는 뼈 하나 안 남고 잡혀 먹힐 테니 늑대는 능청스러워서 속이기를 잘하지만 목소리가 앙칼지고 발이 까만 것만 보면 금방 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머니, 말씀대로 집을 잘 보고 있을 터이니 염려 말고 다녀오셔요 하고 새끼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염소는 마음을 놓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어미 염소가 나간 지 잠깐 후에 누군지 밖에 와서 문을 쿵쿵 두드리면서 아가, 문 열어라. 엄마 왔다.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왔으니 문 열어라 합니다. 그러나 새끼 염소들은 그 소리가 앙칼진 것을 보고 벌써 늑대가 온 것인 줄 알고 안 돼요. 안 열어요. 우리 어머니 목소리는 부드럽고 어여쁜데 그렇게 앙칼진 것을 보니까 늑대 소리인데요? 하고 굳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던 늑대는 그 소리를 듣고 곧 기름집으로 가서 기름 한 병을 사서 그것을 마시어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다시 염소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아가, 문 열어라. 엄마 왔다.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왔으니 문 열어라 하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퍽 부드러워졌으나 이번에는 새끼 염소들이 문틈으로 넌지시 늑대의 발이 까만 것을 보고 안 돼요. 안 열어요. 우리 엄마 발이 왜 까만가요? 까만 것은 늑대 발이에요.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풀 파는 집으로 가서 풀 장사를 보고 내가 발을 다쳤으니 풀을 좀 발라주시오 하였습니다. 풀 장사가 풀을 발라주니까 이번에는 밀가루 집으로 가서 밀가루 장사를 보고 내 발에 하얀 밀가루를 뿌려주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장사는 이놈이 별시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머뭇머뭇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뿌려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터이다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고만 밀가루 장사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라는 대로 그 발에 하얀 가루를 많이 뿌려주었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겁쟁이랍니다. 늑대는 발을 하얗게 해가지고 3번째 다시 염소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아가, 문 열어라. 엄마 왔다.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왔으니 문 열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염소들이 어디 발을 들이밀어 보시오. 정말 어머님가 아닌가 봅시다 하는 거로 늑대는 천연스럽게 발을 들밀었습니다. 새끼 염소들은 그 발이 하얀 것을 보고 어머니인 줄 알고 마음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그 무서운 늑대가 입을 딱 벌리고 달겨들지 않습니까?
에그머니 큰일 났다 하고 뿔뿔이 헤어져서 허둥지둥 벌벌 떨면서 그중 첫째는 탁자 밑에, 둘째는 뒤주 밑에, 셋째는 벽장 속에, 넷째는 찬장 속에, 다섯째는 아궁이 속에, 여섯째는 마루 밑에, 맨 끝 막내는 큰 시계 속으로 제각각 들어가 숨도 못 쉬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눈치 빠른 늑대는 벌써 다 알고 하나씩 하나씩 모조리 잡아내어서 씹을 새도 없이 한 입에 꿀꺽꿀꺽 삼켜버렸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시계 속에 숨었던 막내만 들키지 않고 살아났었습니다. 늑대는 염소 새끼 6마리를 오붓하게 먹은 거로 배가 불러서 배를 축 느리고 비틀비틀하면서 풀밭으로 나가더니 어느 크디큰 나무 그늘에 가서 픽 쓰러져 드러눕더니 그냥 잠이 들어서 코를 쿨쿨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변이 생긴 줄은 모르고 숲속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허이허이 돌아온 어미염소가 집에 와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대문은 열어 젖혀져 있고 탁자, 찬장이 모두 쓰러지고 벽장 문까지 열려 있고 온 집안이 난리난 집같이 되어 있고 아무리 찾아도 새끼 염소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미 염소는 벌써 으엉으엉 우는 소리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하고 새끼의 이름을 차례차례 불러보아도 아무도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맨 나중에 막내 이름을 부르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엄마 나 여기 있어 시계 속에요 하고 하는 거로 얼른 시계문을 열고 막내를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낮에 늑대가 와서 모두 잡아간 것을 알고 다시 으엉으엉 울었습니다. 울면서 어미염소는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막내도 따라 나섰습니다. 으엉으엉 울면서 풀밭으로 가노라니까 거기 커다란 나무 밑에 늑대가 쓰러져 누워서 어찌 잠이 깊이 들었는지 그 큰 나무가 흔들릴 만큼 코를 구르릉 구르릉 굴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미염소는 그 옆에 가서 앞으로 돌고 뒤로 돌고 빙빙 돌면서 늑대의 꼴을 보노라니까 잠든 늑대의 뱃속에서 무엇인지 뭉클뭉클하고 움직거리고 블룩블룩 뛰기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잡혀먹힌 우리 아기들이 아직도 이 뱃속에 살아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즉시 집으로 뛰어가서 가위와 실과 바늘을 가지고 와서 늑대의 털투성인 옷을 가위로 조금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뜯지 않아서 벌써 새끼 염소 한 마리가 고리로 고개를 쏙 내밀고 엄마! 소리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뜯으니까 한 마리씩 6마리 모두 튀어나왔습니다. 늑대가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어서 씹지 않고 그냥 삼킨 고로 새끼들은 하나도 다치거나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죽이나 기꺼웠겠습니까? 새끼 염소들은 엄마 하면서 엄마를 얼싸안고 좋아하였습니다. 어미 염소는 즉시 새끼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얼른 가서 커다란 돌멩이를 주워오너라. 이 늑대가 잠이 깨기 전에 이 뱃속에 너희 대신 돌멩이를 틀어넣어야 한다 하고 일렀습니다. 새끼 염소들은 빨랑빨랑 뛰어가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늑대의 뱃속에 더 들어갈 수 없이 잔뜩 넣었습니다. 어미 염소는 늑대가 아직도 잠이 안 깨인 틈을 타서 손빠르게 뜯은 곳을 감쪽같이 도로 꾸며놓았습니다. 기어코 늑대가 잠이 깨어서 벌써 일어났는데 뱃속에 돌멩이만 가득 든 고로 목이 말라서 물을 얻어먹으려고 옹달 우물을 찾아 가느라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가노라니까 뱃속에
돌멩이가 그대로 이리 와르르 저리 와르르 굴러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늑대도 마음에 이상하던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르르 와르르 무엇이래, 내 뼈에 부딪는 것이 무엇냐, 조그만 염소는 아닌가 보다, 커다란 돌멩이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옹달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 속으로 윗몸을 쑥 수그렸습니다. 그 통에 뱃속에 돌멩이들이 수그린 대로 와르르 몰려서 돌멩이 무게로 늑대는 그냥 수그린 채로 우물 속에 풍덩 거꾸로 빠져버렸습니다. 7마리 새끼 염소들은 이 꼴을 보자마자 우르르 뛰어나와서 손목을 맞잡고 늑대가 죽었다! 늑대가 죽었다! 하고 커다란 소리로 합창을 하면서 우물 옆 풀밭에서 어머니 염소를 에워싸고 춤을 추었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야기 2개 들려드렸는데 제가 알리바바와 그 도적들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린 이야기도 네. 익숙한 이야기인데 네. 이제 숨은 곳이 조금 우리나라 정서하고 맞는 장소로 바뀐 거? 그런 그러네요. 정도. 네, 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하고 다음 네. 회차에서 우리 알리바바와 도둑 이야기 맞아. 마무리가 되죠? 네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찌찌뽕.